7월 15일 토요일 뉴스와이드는 기후변화로 인한 이 폭우 뉴스 특보로 진행하겠습니다. 지난 13일부터 전국적으로 많은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특히 경북과 충청 지역에서 비 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재난 상황이 굉장히 심각한 상황인데요. 집이 무너지고 다리가 유실된 곳이 한두 군데가 아니라고 합니다. 현장 연결해서 자세한 소식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은채 기자, 지금 어디에 나가 있습니까? 네, 지금 저희가 있는 곳은 경북 예천군 은풍면의 산사태 현장입니다. 지금 저희가 산 중턱까지는 올라와 있는데 물살이 너무 심해서 집 앞에서 바로 보여드리진 못하고 바로 아래에 있는데요. 지금 보시다시피 뒤쪽으로 보시면 자동차가 갇혀 있는 모습도 보실 수 있습니다. 다녀와 보니 집 기둥이 무너져서 집 형체를 알아볼 수도 없고 안을 들여다보기도 어려웠습니다. 이곳은 오전 9시 40분쯤 발생한 산사태로 다행히 한 명은 구조됐지만 한 명이 사망 추정되고 한 명이 실종된 상황입니다. 현재 폭우로 인한 경북 피해 상황이 상당히 심각한데 경북 소방본부에 따르면 오후 3시까지 집계된 사망자만 14명, 실종자 11명, 부상 2명에 이릅니다. 저희가 돌아다녀 보니까 집뿐만 아니라 기반시설 피해도 심각했습니다. 예천 곳곳 도로가 아예 부서져서 통행이 막힌 곳도 있었고 오전 6시 20분 하천다리가 유실돼 한 명이 쓸려 내려가기도 했습니다. 소방당국은 장비 146대와 인원 409명을 동원해 인명구조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경북 예천군 온풍면에서 MBN 뉴스 박은채입니다. 네, 들으신 것처럼 경북과 함께 충청권의 피해가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습니다. 그제부터 이곳 충청권 지역에는 최대 500mm가 넘는 많은 비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청주에 있는 지하차도에서는 버스가 고립이 돼서 한 명이 사망하기도 했습니다. 충청 상황은 김순철 기자 전화로 연결해서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김 기자 전해주시죠. 네, 오늘 새벽 충남 청양군에서 폭우로 유실된 토사가 주택에 밀려들어와 집안에 있던 60대 여성이 숨졌습니다. 또한 세종시 연동면의 한 야산 비탈면에서 쏟아진 흙더미가 인근 주택 앞을 덮쳐 70대 주민이 심정지 상태로 구조됐지만 결국 목숨을 잃었습니다. 충북 청주에서 도로 사면이 붕괴돼 한 명이 사망하기도 했는데요. 어제 논산 시림 납골당에서 산사태로 일가 친척이 매몰됐다가 2명이 숨지는 등 충청권에서만 5명이 잇따라 숨졌습니다. 한편 어제 오후 5시 반쯤에는 충남 아산의 한 저수지에서 낚시를 하던 70대 남성이 실종돼 소방당국이 수색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충청권에서는 어젯밤 세종에만 200mm가 넘는 비가 내렸고 공주와 부여 등 충남 내륙 지역에 시간당 40mm의 폭우가 쏟아지고 있는데요. 산사태나 열차 탈선 등의 사고가 잇따르면서 현재 5명이 다쳐 병원으로 옮겨진 상태인데 부상자는 더 늘어날 가능성도 있습니다. 침수 피해도 잇따르고 있는데요. 충북 청주시 궁평 제1, 2 지하차도가 물에 잠겨 버스 등 10여 대가 침수돼 8명이 구조됐는데 한 명이 숨진 채 발견됐다는 소식이 새로 들어왔습니다. 또한 중부 내륙 고속도로 창원 방향 충주 나들목부터 괴산 나들목까지 구간이 한때 전면 통제되기도 했습니다. 한편 충남 면천 농공단지에서는 정전 사고가 나 긴급 복구 작업을 하기도 했습니다. 충청권 전 지역에 호우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내일까지 최대 300mm 이상의 비가 더 내릴 것으로 예보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지금까지 보도국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이번에는 호남 지역으로 가보겠습니다. 이 군산에서는 침수로 많은 이재민이 발생했습니다. 이성식 기자, 지금 호남의 이 비 상황 그리고 피해 상황은 어느 정도입니까? 네, 폭우가 이어지던 전북 지역은 현재 상대적으로 비가 소강 상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장마 정체 전선이 충청과 경북권에 좀 더 치우쳤기 때문이라고 전주 기상지청은 설명했는데요. 전주 기상지청에 따르면 오늘 0시부터 정오까지 12시간 동안의 지역별 강우량은 고창 45.9mm, 군산 42.9mm, 전주 26mm 등입니다. 하지만 전북에는 사흘간 최대 469mm의 거센 비가 내린 상태이기 때문에 피해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전북 지역은 폭우로 한 명이 숨지고 이재민 240여 명이 발생했습니다. 또 농작물 9,766헥타르가 물에 잠긴 것으로 잠정 집계됐습니다. 내일까지 전북을 비롯해 광주 전남에는 100에서 200mm 정도의 비가 더 내릴 것으로 기상청은 예보했습니다. 특히 전북과 전남권의 북부 지역은 비가 이미 많이 내려서 지반이 약해져 있기 때문에 추가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보도국에서 MBN 뉴스 이성식입니다.
네, 비가 주로 남부 지역에 집중되고 있지만 서울도 안심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서울도 한강 수위가 급격하게 불어나면서 주요 도로가 통제되고 있는데요.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 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김민수 기자, 지금 잠수교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저는 지금 잠수교가 내려다 보이는 반포대교 남단에 나와 있습니다. 빗줄기는 멎었지만 현재 잠수교 수위는 7m를 훌쩍 넘어 8m 선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차량 통제 기준 수위인 6.2m를 1m 이상 웃돌면서 잠수교 통행은 인도와 차도 전부 통제됐습니다. 한강 수위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팔당댐도 초당 11,000톤이 넘는 물을 쏟아내고 있어 최대 방류치인 11,500톤에 근접했습니다. 팔당댐을 관리하는 한국수력원자력 측은 오늘 초당 11,500톤 방류도 불가피하다고 보고 있어 한강의 수위가 내려가긴 힘들 것 같습니다. 이 때문에 올림픽대로 역시 여의 상류와 하류 나들목 양방향 차량이 전면 통제되고 있는데요. 당산 나들목 육관문도 침수에 대비해 통제되고 있습니다. 서울시 재난안전대책본부는 재난 문자를 발송하고 시민들에게 미리 교통 상황을 확인해 차량을 운행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지금까지 잠수교에서 MBN 뉴스 김민수입니다. 전국적인 호우로 열차 운행에도 차질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일반 열차의 운행이 중단되고 KTX도 지연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현장에 취재 기자 나가 있습니다. 박규환 기자, 지금 시민들 불편이 굉장히 클 것 같은데 서울역 상황은 어떻습니까? 예, 전 지금 서울역에 나와 있습니다. 제 뒤로 보시는 것처럼 대합실에는 열차를 기다리는 시민들로 인산이례를 이루고 있는데요. 전국적인 집중호우의 여파로 열차 운행이 차질을 빚으면서 시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한국철도공사는 오늘 오전 9시를 기점으로 무궁화호와 새마을호 등 모든 일반 열차의 운행을 중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선로 침수, 산사태, 낙석 우려 등 위험에 대한 안전 확보를 위한 선제적인 조치라는 설명입니다. KTX 경부고속선, 강릉선, 전라선, 호남선 등은 정상 운행하지만 호우로 인한 서행으로 지연이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어제 저녁 11시쯤에는 충북 청주시 매포터널 부근에서 달리던 무궁화호가 선로 안쪽으로 유입된 토사로 인해 탈선하는 사고가 발생했는데요. 다행히 승객이 타지 않은 회송열차라 기관사 1명이 경상을 입는 등 큰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이번 열차 운행 중단 조치는 경부선은 사고 복구 시, 다른 지역은 집중호우가 해소될 때까지 이어질 전망입니다. 운행이 중단된 열차 승차권은 위약금 없이 자동으로 반환됩니다. 열차 이용을 계획 중이신 분들은 코레일 고객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열차 운행 상황을 한 번 더 확인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역에서 MBN 뉴스 박규원입니다. 네, 계속 전해드렸듯이 남부와 중부지방에는 많은 비가 내리면서 비 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그 밖의 지역에서도 폭우로 인한 사건, 사고가 잇따르고 있는데요. 중앙안전대책본부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피해 집계 상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규 기자, 지금까지 집계된 인명피해는 어떻습니까? 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하루 4차례 피해 상황을 집계 공개하고 있습니다. 일단 오늘 오전 11시 공식 발표 기준으로 7명이 숨지고 3명이 실종됐으며 7명이 다쳤습니다. 여기에는 경북 예천과 문경, 영주 등에서 발생한 산사태와 주택 붕괴, 하천 휩쓸림 사고 등은 빠져 있어서 경북 상황을 확인해보면 인명피해 규모가 대거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충청 등 중부지방에서 산사태와 건물 붕괴, 피해가 큰 상황이고요. 경북에서도 산사태와 사면 붕괴, 하천 범람으로 인한 피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방금 들어온 경북 소방본부의 발표 내용을 보면 오후 3시 기준 사망자가 14명, 실종이 11명, 부상자가 2명입니다. 이에 따라 전국적인 사망 실종자는 40명을 넘어섰습니다. 네, 피해 우려로 긴급 대피한 지역들도 굉장히 많은데요. 농작물 유실 피해는 어떻습니까? 산사태와 하천 범람 등 피해 우려로 대피한 인원은 13개 시도에서 1,200세대, 1,500여 명으로 이 가운데 1,100명가량은 피해 우려가 있어 아직 귀가하지 않았습니다. 공공시설 총 31건의 피해가 발생했고 사유시설 피해는 71건으로 집계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경북 예천과 문경 등의 경북 6개 시군, 8천 가구와 서울 금천구, 충남 등에서 정전 피해가 발생했으나 다행히도 모두 복구됐습니다. 농작물은 총 8,400여 헥타르가 물에 잠겼습니다. 네, 비가 어느 정도 왔길래 피해가 이렇게 커진 거죠? 충남 청항에선 500mm가 넘는 폭우가 쏟아졌고 전북 익산과 군산,
이런 곳에서는 450mm 이상의 비가 내렸습니다. 충남 공주와 경북 문경도 비슷한 강수량을 보이면서 피해를 키우고 있습니다. 현재 강원 일부와 충청, 대전, 전북과 경북 상당수 지역에선 호우경보가 내려져 있고 그 밖의 지역에도 호우주의보가 발령돼 있으니 안전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지금 앞서 전해드린 대로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러시아와 전쟁을 벌이고 있는 우크라이나를 전격적으로 방문을 했습니다. 이 소식을 지금 현지에서 취재하고 있는 황재원 기자가 있는데 연결을 해서 조금 자세한 내용을 좀 들어보고 가겠습니다. 황 기자 전해주시죠. 네, 폴란드 순방을 마친 윤석열 대통령 부부는 현지 시각 15일인 오늘 우크라이나를 전격 방문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먼저 수도 키이우 인근의 부차시 학살 현장과 민간인 주거 지역으로 미사일 공격이 집중된 이르핀시를 돌아봤습니다. 그리고 잠시 뒤 전사자 추모의 벽을 찾아 헌화한 뒤 젤렌스키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가질 예정입니다. 윤 대통령은 우크라이나에 도착한 직후 국내의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 및 대처 상황에 대해 보고도 받았습니다. 군과 경찰을 포함해 정부의 모든 가용 자원을 총동원해 재난에 총력 대응해달라고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당부했습니다. G7 정상회의 참석차 지난 5월 일본 히로시마를 방문한 윤 대통령이 현지에서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한 차례 한 바 있습니다. 지금까지 바르샤바에서 MBN 뉴스 황재현입니다. 네, 며칠째 장맛비가 이어지면서 곳곳에서 비 피해가 굉장히 커지고 있는데요. 김승배 한국자연재난협회 본부장 모시고 자세한 비 피해 상황 그리고 앞으로의 날씨 전망까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지금 비 피해 상황을 이제 기자들을 통해서 좀 전해드렸습니다. 특히 경상북도 지역 그리고 충청도 지역 그리고 이제 일부 호남과 서울 각지에서인데 특히 이쪽 지역에 이 비 피해가 지금 속출하고 있는 이유가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비를 많이 내릴 수 있는 그런 정체전선의 경계면에 딱 놓인 지역이거든요. 예. 전선이라고 하는 게 남쪽에 따뜻한 공기 덩어리와 북쪽의 찬 공기 사이에 눈에 보이지 않는 경계면인데 예. 우리가 기상위성으로 보면 그 지역으로 계속 그 구름들이 발달해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어서 저게 정체전선이구나를 알 수 있는 건데요. 예. 그 면이 남북으로 좀 움직여줘야 되는데 거의 그 공기 덩어리가 못 박혀 있듯이 그냥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어제와 오늘 이틀간 연속 한 지역에 많은 비를 내리게 하는 그런 현상이 예. 반복이 되고 있어서 지금 이렇게 많은 양의 비가 내렸습니다. 예. 이 정도 강수량이면 1년 내릴 양의 많은 곳은 반절이 그냥 2, 3일에 내려버렸거든요. 네. 예. 군산에서는 하루에 내린 2일 강수량 기록을 깨기도 했습니다. 네.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처리하는 양보다 하늘에서 쏟아지는 양이 많으면 네. 넘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이 전형적인 그 정체 전선상에서 발달하는 전형적인 장마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봅니다. 네. 갑자기 내린 비로 인해서 경북 지역에서만 이제 사망자가 12명, 지금 네. 실종자가 네, 10명, 네. 이제 피해는 계속 네, 이제 집계가 그렇습니다. 지금 늘어나고 네, 있는 네, 그런 상황입니다. 네, 네. 대부분 어떤 도심 지역보다는 네, 네. 이쪽 좀 뭐랄까 산이 네. 가까운 산 네. 밑에 있는 네. 집들이 네. 산사태 피해로 인해서 네. 매몰되는 네. 사고가 그렇죠. 있다라고 있는데 며칠 동안 계속 이렇게 비가 내리면 산 주변에 산기슭에 있는 그런 집들은 굉장히 위험한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도시에 작년 같은 경우는 서울에 하루에 141.5mm 강남이 그랬잖아요. 강남이 예.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도심지 침수 피해가 있었는데 이번에는 뭐 지난 13일 정책에서 처음 올라왔을 때 한 서울에 200mm 정도 내렸거든요. 예. 그때도 역시 우리 서울도 침수되는 지역이 있었는데 네. 지금 내리는 어제부터 지난 14일부터 오늘까지 내리는 지역이 주로 그 농촌 지역에서 지금 많은 비가 내리고 있기 때문에 예. 네. 그런 농경지 침수 또 하천 범람 이런 피해가 바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건 뭐 전형적인 그런 어떤 천재죠. 하늘에서 많은 비가 하루에 2, 3일에 예. 500mm, 600mm가 왔기 때문에 뭐 저런 피해가 우려가 됐었는데 역시 어김없이 또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그동안은 이제 뭐 집중호우, 많은 비가 내린다 이런 표현들이 네. 등장했었는데 네. 이번에는 극한호우라는 말이 나왔더라고요. 네. 이거는 지금까지는 네. 들어보지 못한 표현인 것 같은데 뭐가 다른 네, 건지 그렇습니다. 저 뭐 기상청 출신이지만 처음 들어보는 용어인데요. 설명 좀- 예. 네. 작년 그 서울에 비 피해 이후 기상청이 개선책을 내놨습니다. 네.
그전에는 비 많이 온다고 기상청이 행정안전부에다 알려줘요. 그럼 행정안전부가 재난문자를 뿌리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 시간이 한 뭐 또 걸리거든요. 예. 그래서 기상청이 그런 1시간에 50mm 이상 그리고 그러니까 동시에 만족을 해야 돼요. 3시간에 90mm 이상의 비가 예상이 되는 지역에서 수신되는 휴대폰에 예. 문자를 뿌리겠다 이거거든요. 네. 한 약 20분 전에 문자를 뿌려서 피해가 없도록 하겠다 얘기인데 그래서 이제 그 호우라는 말에 굉장히 많은 비라는 그 강조 용어가 있는데 네. 극한 호우 그래서 한 번 더 강조를 했거든요. 네. 그런 이제 용어인데 그래서 뭐 많은 비가 예상이 되면 기상청이 직접 국민에게 문자를 서비스하는 그런 걸 올해 6월 15일부터 네. 서울을 중심으로 지금 시범 운영 중에 있습니다. 용어 표현이 좀 달라진 거다 네, 이런 네, 말씀이신 그렇습니다. 거죠. 네. 그러면 아까 앞서서 말씀하시기를 1년에 내릴 비가 거의 하루에 몰린 거나 마찬가지다. 뭐, 이렇게 강한 비가 내렸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렇게 집중적인 호우가 좀 많아지는 이유가 뭔가요? 그렇습니다. 1년에 우리나라가 한 1200에서 1400mm 정도 비가 내리거든요. 네. 그런데 한 지금 600mm, 700mm는 1년 내릴 거에 반절이 내렸거든요. 하루에 내린 양 기록이 2002년 태풍 루사 때 강릉에서 870.5mm가 내렸는데 네. 올해 그 정도는 아니지만 지금 뭐 한 5, 600mm가 하루 또는 이틀에 내려버리면 처리할 수 있는 양보다 분명히 많은 거기 때문에 예. 이런 피해가 발생을 뭐 하고 있습니다. 앞서 이제 뭐 기상청이라든지 행안부가 이 갑작스런 이런 극한 네. 이런 폭우 속의 어떤 대응 요령이라든지 이런 것들 좀 바꾼다고 했는데 네. 지금 경상북도에서만 경북 소방청이 밝힌 거로만 보면 사망이 10명에 네. 실종이 12명이거든요. 네. 근데 지금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지금 사망 7명으로 집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네. 오전 11시 네. 기준이죠. 이런 시스템을 왜 안 고치는 거예요? 문자만 열심히 보내는 게 문제가 아니잖아요, 지금. 그러게요. 그런 예. 어떤 아마 통계 기준 뭐 이런 걸 명확히 그러니까 언제부터 언제까지의 그 어떤 피해 현황이냐에 따라서 아마 그게 예. 달라지는 것 같은데요. 이번 장마가 그러니까 올 여름 전체를 말하는 건지 아니면 이번 시스템에 의해서 비가 지금 많이 왔거든요. 예. 한 시스템 상에서 그러니까 정체전선이 13일 날 우리나라에 올라온 이후 그 비에 의한 피해인지 뭐 그런 게 좀 정확히 한번 따져봐야 될 것 예. 같습니다. 네. 주말이라 그런지 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전국의 비 피해 상황이 실시간으로 업데이트가 되지 네, 않는지 네. 이런 거는 굉장히 좀 답답합니다. 네. 좀 뭔가 나중에 저희들이 원인을 한번 또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피해가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는데 비가 많이 오는 만큼 또 비 피해가 없도록 예방을 하는 것도 그만큼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죠. 이번에는 재난방재 전문가 연결해서 피해를 줄일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도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공하성 우석대학교 소방방재학과 교수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공하성입니다. 교수님, 그 우석대가 지금 어디에 위치해 있죠? 전북에 있습니다. 거기 지금 비 엄청 오지 않아요? 네, 전북에도 비가 아주 많이 오고 있습니다. 예. 그칠 싶으면 다시 또 비가 오고 해서 예. 사실 물폭탄 정도로 비가 많이 오고 있습니다. 우리 교수님도 생전에 보기 힘들 정도로 많이 온다 이 말씀이시군요. 네, 맞습니다. 한 3년 전인가 그때도 아마 비가 아주 많이 왔는데 예. 아마 그때를 그때가 기억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그 군산에서 이 범람으로 인해서 이재민이 다수 발생했다는 소식을 저희가 좀 전에 전해드렸습니다. 실제로 지금 이 전북 지역에서도 비 피해가 속출하고 있죠. 네, 맞습니다. 많은 사상자도 발생되고 있고요. 또 예. 고립되는 이런 상황도 발생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앞서 저희가 경북 예천 지역을 비 피해 상황을 전해드렸는데 이 산사태로 인해서 집이 매몰이 됐고 그래서 사망자와 실종자가 다수가 나왔습니다. 저희 취재진이 접근하려고 했는데 지금 도로가 끊겨가지고 차로 접근이 어려울 정도인 상황이라고 좀 알고 있습니다. 이 산 밑에 산기슭에 있는 민가들은 특별히 좀 주의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어떤 대피 요령, 어떤 요령을 좀 알고 있어야 됩니까? 일단 지반이 약해지다 보니까 산사태 우려가 상당히 심해져서 평상시에 그 산림청에서 제공하는 그 산사태 정보 시스템이라든지 예. 스마트 산림재 앱이란 게 있습니다. 예. 그것을 통해서 산사태 발생 위험이 높은 지역을 미리 파악해 두는 것이 중요하고요. 혹시라도 그 산사태가 발생할 경우에는 그 산사태는 위에서 아래로 이렇게 발생이 되지 않습니까? 예. 긴급 대피할 때는 그 수평 방향으로 이동하면서
가장 가까운 쪽 그러면서 높은 곳으로 빠르게 이동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아래로 내려가면 안 되는군요. 그러니까 오히려 그렇습니다. 거꾸로 위로 올라가야 되는군요. 높은 지대로. 위로 올라가는 게 아니고 수직 방향. 수직 옆으로. 방향으로. 예, 수평 방향. 옆으로 가야 됩니다. 수평 방향으로. 예, 예. 네. 만약에 비가 많이 오는데 지금 자동차 안에 있다, 차량 운행 중이다 이럴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차 밖으로 지금 나가야 되나요? 아니면은 빨리 다른 곳으로 운행을 해서 피하는 게 좋은가요? 네, 작년인가 어떤 영상에서 그 썬루프 위에서 올라간 그 사람을 보는 것을 아마 네. 그런 영상 본 기억이 있을지 모르겠는데요. 썬루프가 있다면 일단 썬루프를 열고 탈출하는 방법이 좋겠고요. 예. 일단 차에 물이 들어오기 시작하면 차 내부보다 차 외부의 압력이 높기 때문에 문이 네. 잘 열리지가 않습니다. 이때는 어깨로 힘을 가해가지고 살짝 문을 열고 자동차에 물이 어느 정도 찰 때까지 기다린 다음에요. 예. 차 내외부의 수위가 동일해지면 그때 문을 열면 문이 쉽게 잘 열립니다. 네. 이때 문을 열고 대피하면 되겠습니다. 아, 그리고 네. 네, 차가 완전 침수됐을 때는 시동을 걸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감전 위험이 있을 뿐만 아니고 네. 배선이 합선되어서 차가 완전히 망가질 수도 있습니다. 네. 만약에 그 차량이 지하 주차장에 있는 경우에 지하가 막 잠기기 시작하면은 이제 차량을 가져오려고 지하 주차장으로 가는 경우도 있고 또 작년에도 이런 경우로 또 사고가 있었는데 이렇게 지하로 가는 거는 굉장히 위험한 거죠? 네, 맞습니다. 지하 주차장이나 지하 차도에는 그 들이닥치는 물은 일반적으로 아주 급물살입니다. 그리고 네. 몇 분 안 돼서 지하 주차장이나 지하 차도에 물이 가득 찰 수 있기 때문에요. 지하 주차장에 물이 들어오기 시작하면 차를 옮기려고 하는 행동은 절대로 금해야 되고요. 네. 요즘 같은 장마철에는 지하 주차장보다는 지상에 주차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지금 곳곳에 하천 범람과 심지어 댐도 원류가 일어나고 있다라고 합니다. 이쪽 지역에 사시는 분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신속히 대피를 좀 해야 되나요? 네, 일단 대피하는 것이 바람직하고요. 예. 또한 그 하천이나 강 가까이 가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요즘 얼마나 물 같이- 찼는지 또 확인하러 가시는 분들이 더러 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또 운동하시는 분들도 또 있기 때문에 예. 이런 행동은 절대로 금해야겠습니다. 평소에 이제 내일도 비가 옵니다. 지금 자신의 집의 축대라든지 아니면은 주변 환경이 안전한지 이런 걸 조금 확인하는 것도 좀 필요해 보이는데 그렇다고 무작정 나갔다가는 안 되고요. 뭔가 요령이 좀 있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뭐 간단한 집 주위에 혹시 그 담장이라든가 이런 노후 담장 이런 예. 것들이 그 넘어질 우려가 있는지 이런 것들은 수시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예. 일단 담장 같은 것은 금이 가 있는지 일단 확인을 해보시는 게 좋고요. 예. 또한 지면이 또한 그 아래로 내려가 있다면 또 넘어질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런 곳은 가까이 가지 않는 것이 좋겠고 예. 피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말씀 참고해서 비 피해 없도록 주의를 해야겠습니다. 공화성 우성대학교 소방방재학과 교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지금 이제 또 궁금한 거는 앞으로 비가 얼마나 더 내릴지 아니겠습니까? 많은 지역, 많은 곳, 많이 내리는 곳은 한 400mm 정도까지 올 거다 이런 예보가 돼 있는데 어느 정도 예상하십니까? 네, 그 지난 6월 25일 장마가 시작됐고 오늘이 21일째입니다. 네. 지난 그 아까 말한 2020년도 그 장마가 54일로 굉장히 길고 예. 구례에서 소가 떠내려가고 뭐 엄청난 그 비 피해가 있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올해도 역시 그때 2020년과 같은 형태가 지금 정체 전선이 꽉 머무르면서 내린 곳에 또 내리고 이런 예. 현상이 지금 반복이 되고 있거든요. 네. 큰 공기 덩어리가 제자리에 그냥 거의 못 박혀 있듯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무서운 비가 지금 쏟아지고 있는데 네. 자 이게 언제 계속 뭐 앞으로 하루 이틀 더 가지는 않을 것으로 봅니다. 저는 내일 정도면 약간 밑으로 빠질 것으로 예. 보이거든요. 네. 저게 이제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예측 가능한 범위가 72시간 정도. 그 뒤는 뭐 어떤 경향만 예측할 따름이지. 예. 그래서 3일 이내 범위로 보면 계속해서 저 정체 전선이 우리나라로 남북으로 오르내리면서 지금 서울 경기가 약간 지금 소강 상태 들어갔지만 다시 북상을 하면 또 비가 내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한 3일 이내에 네. 전국에서 이런 식의 좁은 지역에서 많은 비가 내리는 형태는
또 반복해서 나타날 것으로 한 3일간, 보입니다. 4일간 정도. 그렇습니다. 갔다 네. 중부 지역에 갔다 이 비전선이 그렇게 왔다 갔다 할 거다면서. 그렇습니다. 지금 정체전선이 머무르는데 네. 또 상층에는 우리나라 상층 저기압이 놓이면서 이 전선면으로 북쪽의 찬 공기를 와서 이렇게 들이박는 식으로 계속 그때 이제 비가 많이 오는 거거든요. 네. 그런 형태가 지금 반복이 되고 있고 그 상층 저기압, 전리 저기압이 쉽게 빠지지 않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네. 자 그런 기상학적인 많은 비가 올 조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게 어디에 오느냐 그거는 수시로 최근 정보, 기상 정보로 예. 확인해 보는 수밖에 그런데 없습니다. 우리나라 기후가 최근에는 장마가 끝나더라도 네. 또 비가 많이 오는 현상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네. 그 이번에도 그럴 거라고 예측이 되나요? 그렇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얘기였는데요. 네. 장마 지금 끝날 것을 기다린다고 뭐 비가 오지 않는 거거든요. 그래서 기상청은 오죽하면 장마란 용어를 우리 안 쓰고 싶은 이제 없애자 이런 뭐 얘기가 하여튼 그런 거 검토하고 있다고 그래요. 네. 무슨 얘기냐면 장마가 시작되고 장마 끝 요 기간만 여름에 비 오는 게 아니거든요. 네. 장마 끝나고 나도 대기 불안정에 의한 비가 오기 때문에 골치 아프게 장마라는 용어 안 쓰고 싶어 하는 게 이제 나온 것 같아요. 작년에도 아마 비 그래. 피해가 많이 났던 시기가 장마 끝나고 그렇습니다. 8월 이후 아니었습니까? 우리나라가 장마 기간 또 장마 끝나고 북태평양 고기압안에서 대기 불안정에 의한 또 태풍에 의한 이 세 가지 원인으로 비가 많이 오거든요. 네. 자, 그 중에 하나가 이 장마 지금 어제 오늘 내일 예. 지속되고 있는 장마거든요. 그래서 장마 끝났다고 여름철 비 끝이 절대 아니기 때문에 네. 적어도 한 10월 초까지는 태풍에 의해서건 대기 불안정에 의해서건 네. 비가 분명히 많이 올 수 있고 지금 일종의 겨울에 여름에 지금 첫 케이스거든요, 이게. 네. 그런데도 이 정도 피해가 났으니까 앞으로 한 약 2달간 그 만반의 마음가짐 준비를 또는 해야 정부는 정부대로 큰 대비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처음에 갑자기 많은 비가 쏟아지는 것도 문제지만 네. 미처 대비하기도 전에 이제 갑자기 기록적인 네. 폭우로 인해서 네. 비 피해가 발생하지만 네. 이게 며칠째 꾸준히 계속 이렇게 많은 비가 쏟아지면은 가면 갈수록 지반도 약화되고 그럼요. 뭐 산기슭도 마찬가지고 하천 이 수량도 마찬가지고 더 위험해지는 거잖아요. 그럼요. 예, 그러니까 비가 안 온다고 안심하는 게 아니라 지금 지반이 엄청 약해지는 상태로 계속 가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 격이죠. 예. 그러니까 지금 어제부터 오늘까지 지금 거의 전라북도, 이 충청도, 예. 경기 강원 남부가 계속해서 지금 비가 이어지고 있는데 예. 지금까지 온 양만 해도 어마어마한 양이 왔는데 앞으로 한 300mm 정도가 한 하루 이틀 사이에 더 올 수 있는 그런 조건이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아마 큰 피해가 걱정이 됩니다. 육안으로 보면 겉으로 보면은 멀쩡해 보여도 저게 언제 산사태가 일어날지 모르고 언제 축대가 무너질지 모르고 도로가 언제 꺼지고 끊길지 모른다. 늘 위험함이 상존하고 있다. 상시적으로.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견뎠던 예. 지금까지 내린 강수량에는 견딜만 했는데 여기서 조금만 그 어떤 임계점을 넘어버리면 무너지는 거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더 위험한 그런 어떤 앞으로 2, 3일 앞두고 있습니다. 예. 네. 바깥 나들이는 최대한 좀 자제하시고요. 그리고 집 곳곳에 위험 요인은 없는지 미리미리 좀 확인도 좀 해야 되고 네. 위험한 곳 하천 주변이라든지 제방 쪽 또 이 산기슭 쪽으로는 절대 가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네. 재난 상황을 저희가 실시간으로 계속 좀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뉴스에 좀 귀를 기울이시고요. 비 피해 없도록 만전을 좀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까지 김승배 한국자연재난협회 본부장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말씀 잘 네, 들었습니다. 오늘 김문기 씨 이적 나오는데 하실 말씀 없으십니까? 김문기 가족에게 따로 연락하라고 대처하신 적 없으세요? 지금 오늘 처음으로 법정 나오셨는데 소감 한 말씀. 재판 증인으로 출석하시는데 어떤 말씀 하실 예정이실까요?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발인날인 12월 24일 크리스마스 이브가 아버지의 발인날이었습니다. 심지어 아버지의 마지막 발인날 이재명 후보님은 산타클로스 복장을 입고 나와 춤을 추는 모습까지 보였습니다. 그걸 보며 우리 가족 모두가 한 번 더 죽을 만큼의 고통을 느꼈습니다. 변호사 시절 때부터 면을 맺고 대장동 사업에 온몸과 마음을 바친 아버지를
이재명 후보님은 빈손은커녕 조의를 표하는 연락 한 통 없고 모른다, 기억이 안 난다 이렇게 일관되게 태도를 유지해 왔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왜 어째서 아버지를 모른다고 기억이 안 난다고 거짓말을 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네, 이어서 한 주간 있었던 정치권 소식 내부 모시고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용남 전 국회의원, 최수영 전 대통령직 인수위 전문위원, 김종욱 전 청와대 행정관, 박창환 장한대 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지금 뭐 전국적으로 비패가 속출하고 사망자, 실종자가 속출하는데 저희가 또 이 정치 얘기를 하려니까 조금 마음이 좀 무겁습니다. 어쨌든 뭐 뉴스 특보로 좀 계속 전해드리고 밑에 이제 하단에 저희들 이제 자막이 나가니까 비패 좀 예의주시하면서 정치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네. 지난주에 있었던 여러 가지 이슈들 가운데서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고 김문기 씨의 아들 간의 뭐랄까 서로 다른 얘기들, 그렇죠? 네. 잘 모른다고 하는 분과 너무나 우리 아버지와 돌아가신 우리 아버지와 잘 알았을 것이라고 하는 아들의 설전. 네. 이거는 국민이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을 거라고 우리 김용남 변호사께서는 보세요? 그러니까 지금 논의되고 있는 것은 이재명 대표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재판이죠. 예. 그러니까 고 김문기 차장을 모른다고 한 것이 허위 사실이다. 그래서 선거에 유리하게 작용하도록 하기 위해서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는 예. 내용으로 기소된 것이고, 고 김문기 씨의 아들은 이재명 대표가 우리 아버지를 모를 리가 없다. 예. 아버지로부터 들은 내용, 또 본인이 경험한 일화. 뭐 수시로 통화하는 거, 이재명 시장과 아버지가 통화하는 거를 옆에서 봤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 아들이 여권을 발급받기 위해서 성남시청에 방문했을 때 아버지가 와서 바로 요 옆이 시장실이다. 이러면서 겪었던 본인이 예. 직접 체험한 것까지 이야기를 했는데요. 법률적으로 잠깐 설명을 드리면 네. 이거는 만약에 김문기 씨가 생존해 있다면 김문기 씨의 아들의 이야기는 증거로 쓸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소위 전문 증거가 되는 거죠. 네, 이제 아버지로부터 들었다는 내용이기 예. 때문에 아버지가 법정에 나와서 진술하지 않으면 증거로 쓸 수 없는 전문 증거예요. 예. 근데 지금 법정에 나올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네. 이제 고인이 되셨으니까. 그런 경우에는 법률적으로 특별히 신뢰할 수 있는 상황이다. 그래갖고 이제 법률적으로는 특신 상황이라고 합니다만 네. 그 상황에 의해서 이 아들의 법정 증언을 증거로 쓸 수 있는 겁니다. 예. 그래서 물론 그 아들의 증언만 갖고 뭐 유죄가 당연히 인정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니고 네. 김문기 씨가 사망을 하셨기 때문에 그 아들의 이야기, 아버지로부터 생전에 전해 들었던 이야기가 증거로 사용될 수가 있고, 이 사건과 관련해서는 아마 가장 강력한 증거 중에 하나, 예. 물론 같이 이재명 대표와 고 김문기 씨가 출장 다니면서 찍었던 사진이나 뭐 이런 것도 증거로 제출되어 있습니다만 예. 가장 강력한 증거 중에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재판에서 유죄가 나오느냐 무죄가 나오느냐고 하는 법리적 논쟁도 물론 중요하고 관심이 있지만 사실 그거보다는 도대체 두 사람 중에 누가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야? 이런 쪽의 일반적인 차원에서의 상식적인 차원에서의 진실을 좀 알고 싶어 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아들은 일관되게 돌아가신 자기 아버지가 이재명 시장과 수시로 전화 통화하고 또 아버지로부터 이재명 시장을 수시로 만나고 얘기한다는 얘기를 전해 들었다는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법정에서. 네. 아들의 말이 거짓말이 아니라면 이재명 대표가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일 텐데 이재명 대표 측에서는 이런 얘기를 했나 봐요. 만나거나 연락한 것이 그 사람을 안다는 것은 아니다. 안다는 의미는 아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일반 상식적인 사람에서 만나거나 연락한다는 것이 안다는 것을 이랑 같은 동일시되는 건 아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이거 국어를 한국말인데 좀 어렵죠. 어려워요. 예. 이야기는 어렵. 해석 좀 해주세요. 만나거나 연락한 것이 꼭 그 사람을 안다는 의미는 아니다. 이거 무슨 말이에요? 이재명 대표 당시 이제 후보가 이 대장동 관련한 이제 정치적인 공세 속에서 나온 발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맥락을 가지고 봐야 되는데 그동안에 이제 뭐 대장동 관련해서
소위 말하면은 뭐 그 녹음 파일 예. 이런 것들에 이재명 당시 시장이 이제 언급되고 그러다 보니까 그 인물과 이재명 당시 시장과의 어떤 그 친밀성 이게 굉장히 이제 어떤 언론의 주목을 받게 됐어요. 근데 그러다가 이제 터진 사건이 고 김문기 처장의 예. 이제 불행한 죽음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언론이 둘 사이에 어떤 연관이 있는지 요거에 대한 궁금증이 이제 발생을 한 거고 여기에 대해서 당시의 대장동 문제에 대해서 좀 정면 돌파 뭐 아무 문제 없었다라고 정면 돌파하는 그런 이재명 대표의 당시 후보의 어떤 스탠스였는데 좀 방송 중에 저는 이 선거 기간 중에 큰 실수였다고 봐요. 네. 그러니까 아까도 법적인 문제로서는 아냐 모르냐를 분명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선거법에 보면은 허위사실 공표는 본인이 허위사실임을 인지해야지만이 처벌할 수 있는 조항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알기는 아는 것 같은데 그렇게 뭐 아주 친밀한 사람은 아니야라고 얘기했을 당시에 정말로 자기가 친밀하지 않다고 생각을 했다라면은 네. 그것이 자기가 착각을 했더라도 유죄가 되지 않습니다. 이 선거법에는. 그렇기 때문에 뭐 사실은 아니 안다고 인정하는 게 뭐 이렇게 어렵나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 네. 이거를 인정하게 되는 순간 자기 모순에 빠져버리고 선거법에 유죄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네. 한 번 부정을 했으면 계속 부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함정에 빠졌는데 근데 말이라는 게 아다르고 어다른 거잖아요. 사실은 뭐 수많은 공무원들 얼굴 한 번 안 마주쳤겠습니까? 충분히 얼굴도 알고 이분은 수많은 공무원 중에 한 분이 아니에요. 아니 그렇죠. 그 중에서도 뭐 보고를 맡고 있는 직책도 그렇죠. 그렇고 예, 해외에 같이 가신 것도 그렇죠. 그렇고. 성남개발공사에 저기 고위직에 있었던 분이니까 얼굴도 알고 예. 아는 분이다. 그런데 개인적으로 이렇게 친분이 이렇게 뭐 크진 않았다. 요 정도 얘기해도 될 사항을 본인이 선을 너무 확실하게 그어버렸죠. 그러다 보니까 한 번 뱉은 말을 이 법리 논쟁에 빠지면서 본인이 계속 부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점에서 보면은 선거 때의 실수가 지금 발목을 잡고 있는 거 아니냐 네. 이런 이제 뭐 평가를 할 수밖에 두 없습니다. 분이 안다는 거는 맞다, 진실이다. 이렇게 박 교수님은 보시는 거예요. 뭐 저는 모른다고 볼 수는 없다고 봐요. 다만 이제 그것을 선거법의 어떤 예. 그 함정에 법리적인 빠지신 거 논쟁은 아니냐. 다른 영역의 또 문제니까. 예. 네. 뭐 김문기 씨 아들의 증언이 이제 앞으로 재판 결과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민주당 얘기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주당 혁신위가 제1호로 제시했던 불체포 특권 포기 문제, 이 문제를 놓고 민주당 내 내홍이 깊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친명과 비명 간의 엇갈린 목소리가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인데요. 먼저 준비된 영상 보고 이 얘기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내놓는다고 안 받으면은 민주당 망합니다. 망한다는 거 본인들이 지금 목 앞에 와 있어서 체감하고 있을 건데 지금 마지막 그렇게 힘겨루기 하는 것이라고 저는 보여지고요. 네, 혁신이 1호안이었던 불체포 특권 포기 문제를 놓고 민주당에서 각기 다른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요. 최수영 의원님, 지금 급기야 비명계 의원들을 주축으로 해서 우리라도 불체포 특권 포기하겠다 이렇게 지금 선언을 한 상황입니다. 네. 민주당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신지요? 그러니까 지금 혁신이가 왜 출범했습니까? 민주당이 지금 태평성대입니까? 네. 위기이기 때문에 혁신이라는 걸 도입해가지고 뭔가 이 위기를 돌파하고 지금 현재 민주당이 지금 직면해 있는 이 정체성의 위기, 리더십의 위기 이런 것들을 우리가 돌파해보자 이런 거잖아요. 근데 네. 혁신이가 1호안을 꺼냈는데 그것도 뭐 아주 새로운 것도 아닙니다. 이재명 대표가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자기 수준도 포기하겠다고 했던 불체포 특권 포기. 그다음에 국민의힘은 이미 50명이 넘는 의원들, 절반에 가까운 의원들이 이미 얘기했던 그 얘기예요. 근데 별반 새삼 다를 것도 없고 민주당의 혁신치고는 조금 그래도 뭐 일반적인 것 아니냐는 그것조차도 소속 의원들이 못 받겠다고 한 거예요. 그러면 네. 혁신이 왜 출범시켰습니까? 혁신이가 꺼내놓는 안들 최초의 안이었는데 이거에 대해서 혁신위를 거부하겠다고 얘기하면은 지금의 민주당의 위기는 위기가 아니라고 인식하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김은경 위원장이 안 받으면 민주당 망합니다. 망한다는 거 본인들 지금 목 앞에 있어 잘 알 텐데 왜 이러시냐 하니까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이제 31명의 의원들이 비명계 의원들이지만 이래서는 안 된다라고 이제 했던 것 같아요. 근데 더 중요한 거는 당내 최대 모임 더미래 특권 포기 촉구 선언했잖아요. 자, 그러면은 이 숫자만 해도 저는 민주당 지금 167명의 의원들의 거의 절반에 이제 육박할 수 있는 이제 세력이 된 거예요. 자, 그렇다면은 이게 두 모임에 겹치는 분들을
그 좀 정리하면은 한 70명이 넘는다고 하니까 네. 자 그러면 거의 뭐 민주당 총 의원 수의 절반을 육박하는 숫자인데 여기에서 이렇게 받자고 한 거예요. 그런데 마치 민주당 일각에서 이 31명 이제 드디어 본색을 드러냈어. 지난번 이재명 대표 그 표결할 때 반란표 던진 사람도 31명하고 숫자가 맞으니까 이거 당신들의 본색 이제 드러난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면 혁신은 어디로 갑니까? 네. 방향도 잃고 그야말로 좌표도 잃는 그런 혁신 아니겠습니까? 그런 네. 측면에서 저는 반드시 이런 이제 위기 상황에 대한 민주당 의원들의 공감대가 이번 불체포 특권 혁신안에 있어가지고 1호 혁신안을 어떻게 수용할 것인가가 가늠자가 될 것이라고 평가합니다. 비명계 의원들이 선언을 하기 전날에 사실 의원총회에서 이 불체포 특권 포기에 대한 결의가 불발되지 않았습니까? 이와 관련해서 뭐 민주당 내 쇄신 의지가 있기는 한 거냐라는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뭐 31분의 말씀이 좀 더 전술적으로 좀 거칠고 좀 비겁하다는 생각은 들어요. 왜냐하면 이재명 당대표 체포 동의안 문제와 관련해서 전날 의원총회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별 문제 없을 거라고 얘기했었어요. 그 다음날 표결 과정에서 다수의 반란표가 나왔던 거죠. 이건 제가 볼 때는 계속적으로 의원총회에서 사실을 얘기하지 않았다는 것이고 전술적으로 이런 판단을 했다는 건데 이번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네. 의원총회에서 모였으면 의원총회에서 결의를 봐야죠. 결의가 안 됐다는 건 의원들 내부에 상당히 많은 이견들이 있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랬더니 바로 그 다음날 네. 예를 들면 31명이 이런 식의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공적인 의결기구 내에서 서로 토론을 통해서 합의가 안 되면 다른 프로세스를 밟아야 되는데 예. 그 방식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이런 방식들로 하고 있는 측면인 건데 예. 저는 그건 동의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국민들이 소위 의원들의 특권 문제, 네. 그러니까 의원들이 국민적인 신뢰를 주지 못하면서 특권을 누리는 건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다수의 여론은 저는 동의할 수 있어요. 네. 근데 또 하나가 뭐가 있냐면 검찰의 정치화라는 측면들이 좀 과도하게 벌어지고 있는 것도 사실이에요. 그러면 칼을 뺏으려면 방패도 뺏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전 그러면 31명의 의원들이 체포 동의안에 대해서 우리는 포기하자고 얘기하면 당연히 그건 헌법사항이잖아요. 개정사항이지 않습니까? 예. 내년 4월 달에 원포인트를 통해서 5.18 헌법 조문에 싣는 내용과 이 내용을 갖다가 올리고 그다음에 검찰이 가지고 있는 수사와 기소권을 완전히 분리하자라고 하는 대안을 통해서 예. 적어도 당 내부에 있는 더 많은 의원들에 대한 우려사항들도 고려를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데 네. 그런 내용들이 없어요. 전 그렇기 때문에 31명의 의원들이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려고 하는 진정성보다는 오히려 공천권 확보를 위한 세력화라는 문제 예. 하나하고 또 하나는 이런 내용들을 통해서 어떤 형태로든지 새로운 방식의 예를 들면 포스트 이재명의 세력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려고 하는 의도가 아닌가. 그러니까 불체포 특권보다는 자신들의 세력화와 어떤 이후 어떤 세력화 이후에 어떤 이재명 포스트 체제를 만들기 위한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의심을 살피는 분들이 분명히 있다는 생각이 들 때 아니냐 이런 뭐 계속 말씀이신가요? 그랬었죠. 뭐 예를 들면 당장 예를 들면 서른호원 같은 경우는 의원총회에서 걱정하지 마십시오라고 얘기했다가 그 다음에 표결 과정에서는 전혀 반란표가 나왔다라고 하는 건 신의도 안 맞는 거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하실 게 아니라 저는 진짜 밤샘 토일해서라도 의원총회에서 결론을 내시라는 거예요.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안 그렇게 되면 다른 정치적 의도를 위해서 소위 불체포 특권이라는 부분들을 수단으로 활용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의심을 살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제가 볼 때는 이렇게 발표하실 게 아니라 의원총회를 통해서 좀 끝장을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 31명이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부결 처리할 때 반란표 31명과 동일해요? 좀 달라요. 제가 볼 때는 유사할 것 같아요. 동일하다고 얘기할 수는 없죠. 제가 그랬다가 갑자기 이상하게 그러니까 대부분 그런 거잖아요. 친문 일부 의원들, 그다음에 친낙계 의원들, 그다음에 뭐 말씀하신 조응천, 이상민 의원 같은 분들, 좀 이런 분들이기 때문에 상당히 유사할 거다. 유사할 수밖에 없을 거다. 아닌 분들이 그것을 뭐 밖에서 숨어서 계속 그런 말씀하시겠습니까? 뭐 다른 정치적 의도가 있는 건 아니냐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 일각에서는 이러다가 민주당 쪼개지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도 좀 있거든요. 실제로 비명계 이상민 의원이 유쾌한 결별이라는 말까지 써가면서 분당 가능성을 시사를 해서 이게 심상치 않게 좀 받아들여지기는 하는데 박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전망하시나요? 그러니까 이제 이상민 의원의 그 분당 발언이 당내에 예를 들어 정말로 리더십에 대한 불만이 많고 민주당의 위기감이 크다면 뭔가 큰 파문이 일어야 돼요. 근데 실제로 파문이 크게 일지 않습니다. 그 근본적인 이유가 민주당의 지지율이 국민의힘 지지율보다 크게 떨어지거나 안 좋아야 되는데 오히려 국민의힘 지지율보다 높거나 비슷하게 나와요. 그러니까 혁신이 안도 큰 어떤 울림이 없고 소위 비명계의 리더십 견제도 큰 힘이 안 생기는 거 아니냐. 좀 그런 점에서 지금 불체포 특권이 아까 말씀하셨는데 진정성을 가지려면
이 지난번에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 동의안에서 분명히 나는 뭐 예를 들어 찬성할 거다. 예. 이걸 공개적으로 표명하고 토론 과정에서 했으면 문제가 안 되는데 그 전날까지는 반대할 거다라는 것처럼 해놓고 소위 말하면 뒤통수를 쳤단 말이에요. 네. 그리고 이제 와서 불체포 특권 얘기를 하니까 과연 여기에 진정성이 있느냐, 혹시 계파 갈등 아니냐 이런 논란으로 흐르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좀 명분 획득에 좀 어려운 과정을 거쳤다라고 봅니다. 민주당 얘기가 좀 많은데 이게 또 민주당 얘기로 좀 얘기해야 될 것 같아요. 이 두 분한테 또 여쭤봐야 되는데 이 두 분이 너무 좀 쉬고 계신 것 같아서 출연료도 드리는데 좀 말을 많이 시켜야 될 것 같습니다. 명락회동을 저쪽에다 여쭤봐야 되는데 이분들에게 여쭤보겠습니다. 두 사람은 왜 빨리 안 만나는 거예요? 뭐 지난번에 만나기로 했다가 뭐 비도 오고 또 피해 수해 뭐 등등의 이유로 인해서 이제 국민들의 시선도 좀 따가울 것 같고 그래서 미루신 것까지는 이해가 되는데 그렇게 두 분 다 일정이 바쁘신가요? 뭐 비공개로 저녁 한 번 먹는 게 이렇게 힘든 일인가요? 저는 이제 굳이 여기서 한자를 한번 쓴다 그러면 우리가 불감청 고소원이라는 말 있지 않습니까? 예. 감히 청하지는 못하지만 사실 바라던 바다. 그러니까 사실 두 분이 때밀려 만나는 거잖아요. 이낙연 전 총리 입장에서는 아니 들어온 지가 언젠데 자꾸 이재명 대표 피하는 거에란 비난 여론을 피해하는 지금 상황이고 이재명 대표는 당내 리더십이 흔들리는데 이낙연 대표한테도 손을 못 내밀 정도로 옹졸한 건가? 그런 협량의 정치도 되는 거야? 예. 이런 비난에 또 시달리잖아요. 그러니까 두 분이 만날 수밖에 없었는데 지난번엔 비가 많이 오니까 이게 정치 지도자들이 비 오는데 막걸리 마시는 모습 연출했다가 이것도 국민들로부터 비판의 소지가 있고 당연히 정치권은 민생을 돌봐야 되는 게 맞으니까 연기했는데 이번은 하겠죠. 모르겠습니다. 비가 계속 더 많이 온다 그러면은 이번 상황도 사실상 그 여러 가지 좀 정치권이 좀 대처를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예. 고민을 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19일 날 모임은 해야 된다고 보고 저는 가급적 말이죠. 비공개 회동보다는 공개 회동이 맞다고 봐요. 지금 아마 왜 비공개로 하는 거예요? 측근들 그러니까 뭐 이렇게 한두 분은 이제 배석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감히 청하지는 못하지만 바라던 바라고 그러니까 굳이 그렇게 말하자면 엄청난 행사처럼 퍼포먼스처럼 공개할 필요는 없고 다만 두 분이 무언가 정치적인 시간을 좀 벌기 위해서라도 지금은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니까 이렇게라도 모습을 연출한다. 다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본질적인 갈등의 해소, 당의 화합 그건 아닌 것 같고 시간 버는 용도로서 정치적인 퍼포먼스 역할을 할 것이다. 저는 전망합니다. 두 분이 만나긴 만나는데 아마 동상이몽이겠죠. 이낙연 전 대표가 원하는 모임을 통해서 얻고자 하는 목적이 있을 것이고 이재명 대표가 얻고자 하는 목적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두 사람의 얘기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네, 백시장도 만들어야 될 어려운 시국이어서 모두가 힘을 함께 모아야 일정을 조정하고 있을 겁니다. 흔히 정치인들이 말하는 그런 줄다리기가 있지는 않아요. 처음부터 인사 드리고 난 다음에 뵙는 걸로 얘기가 됐었고 인사 마친 뒤의 일정으로서 일정을 조정 중인 것으로 압니다. 이거는 김종국 행정님 하나만 더 여쭤보고 이 문제는 좀 넘길게요. 두 분은 어떻게 정치적 동지로서 한 배를 타고 같이 가는 거예요? 아니면 이제 배도 갈라서는 거예요? 예전에 뭐 5월 동주라고 하긴 합니다만 딱 그 상황인 것 같아서 결국 갈라질 것인지 아니면 같이 한 배를 타고 내년 총선 또 그 이후에 대선까지 쭉 같이 가시는 건지 어쩔 수 없이 한 배에 타야 될 거라고 저는 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 분당 얘기를 하는데 분당 이런 게 쉽지 않습니다. 예. 내년 4월 국회의원 선거가 있는데 지금 당이 둘로 쪼개져 가지고 이게 둘로 쪼개진다는 게 어떤 개념일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선거를 한다라고 얘기하는 건 소선구제의 선거에서 상당히 예를 들면 문제가 큰 내용들이 있는 거죠. 좀 그런 측면에서 분당이라고 하는 얘기는 실제 분당을 결행하겠다는 내용보다는 세력화라고 하는 부분을 통해서 공천권을 확보하려고 하는 나름대로의 그 세력적인 모임들의 어떤 상징적인 인물로서 이낙연 전 총리의 이름이 거론되는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예.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다음 주에 아마 수요일 날 만날 것 같은데요. 아마 그 이번 주에 연기된 이유도 이게 날씨 예보를 보게 되면 화요일쯤 되면 그칠 거라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아마 수요일쯤으로 잡은 것 같고요. 예. 말씀하신 것처럼 호우 경보인데 작년에 기억나십니까? 그 호우가 나서 저희 국민들이 엄청나게 피해를 보시고 특히 반지하 같은 경우에는 아주 안타까운 사건이 벌어졌는데 막걸리 회동을 한다고 얘기하면 언론에서 얼마나 예를 들면 공격을 하겠습니까? 좀 그런 측면이 분명히 있고 두 분이 제가 볼 때는 똑같은 생각을 가질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똑같은 생각을 갖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소위 민주당이 앞으로 잘
진행이 돼야지만 두 분의 정치적 생명의 공간들도 확보가 되겠죠. 예. 그렇다면 내년 4월 선거를 위해서라도 어떤 형태로든지 세력의 균형과 공동의 협력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만들어내지 않게 되면 네. 또 두 분 다 리스크라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그 정도를 잘 하시는 정치인들이기 때문에 내년 수요일, 다음 주 수요일에는 뭐 초반에는 공개적인 것을 보여주겠죠. 예, 예. 하지만 비공개로 얘기를 통해서 아마 적어도 당을 위해서 단합한다라고 하는 정도의 예. 세부적인 내용은 안 나오겠습니다만 나중에 서로가 뭐 다르게 해석을 하겠죠. 내부에서. 하지만 그 정도의 퍼포먼스가 진행되는 걸로 결론이 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이제 지금 오늘 저희 뭐 비피해 뉴스 특보로 전해드렸습니다만 피해 상황이 매우 심각하고 계속 이제 피해가 커질 거거든요. 그런 분위기가 또 어떻게 변수로 작용할지는 좀 지켜봐야겠어요. 예정대로 19일 할지 아니면 뭐 조금 더 미뤄질지. 그 전까지 끝나야겠죠. 호우가. 예. 네. 네. 윤석열 대통령이 폴란드 순방을 마치고 지금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를 전격 방문했다고 하는데요. 그곳에서 또 집중 호우 지시 사항도 내렸습니다. 폴란드 현지에 취재 기자가 나가 있는데 잠시 뒤에 연결을 하기로 하고요. 지금 국제 무대에서 굉장히 바쁜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나온 지지율을 보면 지금 일주일 만에 6%포인트가 빠져서 32%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거든요. 근래 들어서는 가장 큰 폭의 하락입니다. 그 가장 큰 이유는 뭐라고 보시는지요? 사실은 여론조사는 항상 그 오차가 일부 있을 수밖에 없죠. 네. 그래서 뭐 아주 적은 폭의 그 진동은 그 심각하게 생각 안 해도 되는데 이번 여론조사 결과는 6% 정도면 사실은 확실한 하락세라고 봐야겠죠. 근데 제가 보기엔 서울 양평 고속도로의 노선 변경 논란 그리고 백지화 선언 이게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친 것이 아닌가 싶어요. 물론 네. 이제 조사 항목에서 부정평가에서 1위를 차지한 것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라고는 합니다만 이거는 어제 오늘의 이슈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사실은 한일 정상회담 때부터 이슈화가 된 것이고 그 이후에 지지율이 잘 버티고 오히려 최근에는 올라가는 추세였단 말이죠. 근데 이 큰 폭의 하락을 보인 것은 서울 양평 고속도로와 관련한 논란이 많은 국민들이 보시기에는 석연치 않다, 명쾌하게 해명되지 않았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백지화라는 결론이 과연 맞는 결론이냐 이거에 대해서도 의문을 많이 갖고 계신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해외 순방과 관련해서 이런저런 또 방산 수주와 관련해서도 좋은 소식이 많이 들리고 있습니다. 이번에 우크라이나를 전격 방문한 것도 종전 이후에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과 관련해서 우리나라의 무슨 건설업체나 이런 게 앞으로도 수주를 많이 할 가능성이 열릴 것 같은데 이런 게 다 묻힐 수 있는 악재가 되지 않도록 제가 보기엔 노선 변경과 관련해서 보다 명쾌한 좀 설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지지율 얘기는 조금 더 이따 하기로 하고요. 지금 앞서 전해드린 대로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러시아와 전쟁을 벌이고 있는 우크라이나를 전격적으로 방문을 했습니다. 이 소식을 지금 현지에서 취재하고 있는 황재원 기자가 있는데 연결을 해서 조금 자세한 내용을 좀 들어보고 가겠습니다. 황 기자 전해주시죠. 네, 폴란드 순방을 마친 윤석열 대통령 부부는 현지 시각 15일인 오늘 우크라이나를 전격 방문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먼저 수도 키이우 인근의 부차시 학살 현장과 민간인 주거 지역으로 미사일 공격이 집중된 이르핀시를 돌아봤습니다. 그리고 잠시 뒤 전사자 추모의 벽을 찾아 헌화한 뒤 젤렌스키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가질 예정입니다. 윤 대통령은 우크라이나에 도착한 직후 국내의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 및 대처 상황에 대해 보고도 받았습니다. 군과 경찰을 포함해 정부의 모든 가용 자원을 총동원해 재난에 총력 대응해달라고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당부했습니다. G7 정상회의 참석차 지난 5월 일본 히로시마를 방문한 윤 대통령이 현지에서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한 차례 한 바 있습니다. 지금까지 바르샤바에서 MBN 뉴스 황재현입니다. 지금 우크라이나를 방문하는 것은 이제 과거에
노무현 전 대통령이 그때 이라크를 이제 전격 방문하고 그렇죠. 있었는데 예, 당시에 이제 굉장히 좀 위험 지역으로 있어서 이제 방문이 다 이루어진 이후에 이제 언론에 그렇죠. 공개됐는데 오늘도 비슷하게 이제 그런 것 같습니다. 지금 근데 우크라이나는 지금 그 당시 이라크보다는 더 위험한 그렇죠. 지역 아닌가요? 예, 예. 지금 대통령이 가시기에는 굉장히 좀 여러 가지 보안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신병 경우에서 어려움이 상당히 있었을 텐데도 불구하고 강행을 했네요. 그때 노무현 전 대통령이 가실 예. 때는 이른바 평화 유지군에 가 있었던 거기 예. 때문에 내전 상태는 아니었고 다만 예. 우리가 이제 정쟁으로 인해서 치안 유지 정도를 위한 평화 유지군이 갔던 예. 상황이고 지금은 러시아와 지금 공식적으로 전쟁을 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미사일이 날아다니죠. 그렇죠. 예. 그래서 저는 제가 보기에 아마 이후 우크라이나 방문도 정확하게 예정은 돼 있었지만 공개를 아마 모든 일정을 소화한 이후에 이제 예. 향하면서 바로 이렇게 언론에다가 이제 제공을 한 것 같은데 어쨌든 우리 대통령이 지금 현지 전쟁 중인 곳을 방문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어떤 그 경호라든가 보안 문제 이런 걸 굉장히 신경 쓸 수밖에 없고 특히나 이제 다시 지금 지난번 그 러시아 내부 그 쿠데타 사태 이후에 예. 지금 러시아와 지금 우크라이나의 다시 교전이 좀 강화되고 있는 이런 추세 아니겠습니까? 이런 측면에서 간 것은 이런 어떤 그 말하자면은 윤석열 대통령이 자유와 연대 이런 것을 강조하시는 예. 분이다 보니까 우리가 최소한 그 러시아와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에 대해서 자유와 연대 틀에 맞춰가지고 내가 방문함으로써 더 힘을 실어줘야 되겠다. 사실 바이든 대통령도 방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측면을 높게 사는 것 같고 그 이후에 이 전쟁에 종식한 이후에는 우리 한국의 어떤 재건 기술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좀 말하자면은 빨리 그런 접목시키기 위해서 젤렌스키 대통령과 사실 이게 두 번째 정상회담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조금 더 실무적 논의들이 좀 있을 거라고 보고요. 아마 제가 보기에 젤렌스키 대통령은 윤석열 대통령께서 방문했던 이런 그 지금 현장 이런 부분들을 국제사회의 굉장한 좀 홍보로서 작용할 것 같습니다. 두 분은 윤석열 대통령의 우크라이나 방문을 통해서 이제 전쟁이 끝난 이후에 우리 재건 사업에 우리 한국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진출하고 또 수주를 받을 수 있는 교두보를 마련했다는 경제적 실익적 측면을 이제 말씀을 주셨지만 거꾸로 젤렌스키 지금 우크라이나 대통령 입장에서 보면은 지금 얼마 전에 이 미국하고 유럽 국가들한테 더 지원해 달라고 얘기했다가 굉장히 분위기가 삭막해지는 일이 있었어요. 자, 그러면 미국과 유럽이 우크라이나에 대한 전폭적 지원에 약간 좀 이렇게 뭐랄까 이 기분 나빠하는 그런 상황에서 우리 한국의 윤석열 대통령이 갔으면 안 그래도 우리 한국의 총알이라든지 뭐 포탄이라든지 이런 게 우크라이나에 상당수 갔다라고 하는 외신 보도도 좀 있었고 오히려 우리에게 더 무기라든지 뭔가를 더 좀 달라 이렇게 젤렌스키 대통령이 당연히 얘기하지 않았겠어요? 제가 볼 때는 협의 내용을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만 예. 155mm 같은 경우 포탄의 이제 필요성들을 얘기하면서 우리 포탄이 이제 우회로 돌아갔다는 얘기들이 나오는 상황인데 예. 그러니까 협의 내용은 모르겠어요. 말씀하신 것처럼 가치 동맹이라는 측면에서 가치 외교이고 나중에 전쟁이 끝나고 나면 재건에 좋은 교두보를 확보하기 위해서 간다라고 하는 부분들은 현실적으로 뭐 미래에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당장 외교는 그렇게 진행하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 우리가 소위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했을 때 어떤 이익이 있는 것인가의 문제 하나하고 예. 또 하나는 대통령의 경호 문제 같은 경우가 되게 심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노무현 대통령이 거기를 방문했던 이유는 우리 군 부대가 있었기 때문에 그 군 부대를 격려하는 어떤 통치자의 입장으로서 군 통수권자의 입장으로서 갔던 건데 예. 지금은 우리 군이 있는 것도 아니고 실제적으로 포탄이 갔다라는 얘기에 대해서 확인도 안 해주는 상황인데 거길 왜 갔을까라고 하는 측면과 관련해서는 대통령이 좀 설명할 필요도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 위험한 곳을 갖고 침략 전쟁이기 때문에 그걸 지원하는 부분과 관련해서 우리가 뭐라고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만 거기 그런 위험을 놓고 갔을 때에는 거기에 해당할 만큼의 충분한 사유와 근거들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설명을 들어보게 되면 그 사유를 아직까지는 내용이 안 나왔기 때문에 알 수는 없는 것이고요. 아마 저는 그 내용들을 들어봤을 때 소위 두 양 정상 간의 회담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에 대해서 좀 판단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지율에서도 긍정 부분을 보면 이제 대통령의 외교가 가장 이제 긍정을하고 답변하는 사람들의 가운데 가장 좀 잘하는 분야로 이제 꼽힌 게 바로 외교인데 글쎄요 이제 우크라이나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이 또 어떻게 반영이 될지는 조금 더 지켜보겠습니다. 지지율 얘기를 했는데 아까 우리 김용남 의원께서는 서울 양평강 고속도로 논란 특히 이제 원희룡 장관의 백지화 그 폭풍이 좀 부정적 요인으로 작용한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셨잖아요. 일종의 지지율 하락의 예. 트리거로서의 역할을 했다. 한 것이 아닌가 싶어요. 근데 바깥에서 또 이렇게 여러 이제 얘기가 막 이제 복합적으로 들리긴 합니다만은
서울 양평강 고속도로의 노선 변경을 김건희 여사의 땅 특혜 그걸로 몰아가는 민주당이 오히려 역풍을 맞는 거 아니냐. 진실과 팩트는 왜냐면 이제 거기 설계했던 설계업체 기술자들까지 현장에 가서 막 설명을 했으니까 점점 민주당 주장이 공허해지고 오히려 국민의힘이나 오히려 이쪽이 더 얻는 실익이 더 큰 거 아니냐 이렇게 다들 얘기하시는 분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었는데 정작 지지율은 거꾸로 나왔으니까 이 부분은 어떻게 해석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권에서 지금 주장이 오히려 민주당이 쉽게 얘기하면 이제 헛발질했다. 뭐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론은 더 안 좋아집니다. 왜냐하면 그 국토부의 해명이 점점 이게 말이 바뀌고 있어요. 아, 국토부 해명이 더 안 좋다? 그렇죠. 국토부의 해명이 처음에는 뭐 민주당에서 뭐 강상 IC 만들어 달라고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나왔거든요. 근데 지금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는 설계업체가 주장을 해서라고 그래요. 그럼 아니 1조가 넘는 국책 사업을 설계업체가 마음대로 50%의 구간을 바꾸고 예산을 늘릴 수 있습니까? 이건 말이 안 되는 얘기거든요. 말이 안 돼요? 그렇게 쭉 해온 사례도 많던데. 아니요. 예타의 24건 중에 예타가 이렇게 50% 변경되고 예산이 바뀐 사례가 최근 20년 중에 예타 이후에 변경된 사례는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일부 조정은 있지만 뭐 중점이라든지 그렇죠. 뭐 시점이 변경된 사례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 사례는 있습니다만은 이렇게 노선의 50%가 바뀌고 그다음에 예산이 증가되고 이런 사례는 없거든요. 그런데 그 결정을 갖다가 과정이 아직도 투명하지 않아요. 아직도 누가 뭐 설계 업체에서 제안했다고 그러는데 그럼 설계 업체가 제안하면 다 바꿉니까? 그러면 정부는 왜 있는 거죠? 국토부는 왜 있는 겁니까? 좀 그런 점에서 양평 고속도로에 대한 의혹은 여전히 저는 국민들 속에 지금 의문점으로 많이 남아있다라고 보고요. 여건이 불리한 구도로 가고 있다. 그리고 지금 여론에서 많이 떨어진 이유가 이번 갤럽 조사회가 11일부터 13일에 조사된 거거든요. 12일. 그런데 이 13일까지 조사 과정에 핵심은 뭐냐면 IAEA 결과 보고서가 결국은 국민의 불안을 해소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아, 그리고 이제 또 오염수 하나는, 얘기군요. 그건 조금 분리시켜서 좀 나눠서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또 하나는 12일 날 기시다와 만났거든요. 윤석열 대통령이. 그러니까 사실상 이제 오염수 방류에 대해서 사실상의 어떤 동의 행위로 이제 국민들이 인식을 한 거예요. 이게 PK 지역에서 11% 여론조사 지지율 하락으로 이렇게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양평 때문이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좀 어폐가 있다. 그만큼 여권이 이 오염수 방류에 대한 심각성을 아직도 잘 피부로 못 느끼는 거 아닌가 이제 그런 생각이 좀 드는 거죠. 제가 보기에는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와 관련해서는 조금 과학을 신뢰하시거나 아니면 좀 논리적으로 생각을 하시면은 크게 걱정은 안 하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2011년도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에 무방비하게 무대책으로 흘러갔던 방사능 물질에도 우리나라 해역은 뭐 변화가 없었거든요. 해양 방사능 측정 수치가요. 뭐 그거를 본다면 일시적으로 불안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이게 장기적으로 영향을 끼치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 같지는 않고요. 다만 이 서울 양평 고속도로는 현재 진행 중인 이슈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매듭이 지어지느냐가 지지율에 앞으로 향후에도 좀 영향을 끼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지지율 큰 의미 없다 그러면서 매번 다루네요. 총선도 아직 멀리 남았고 대선도 멀리 남았는데 뭐 몇 퍼센트 포인트 떨어지면 왜 그랬다 막 이렇게 분석하고 왜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아니 항상 이게 방향이 바뀌면 전략도 바뀌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방향을 보기 위해서. 그럼요. 이게 그 상황 파악을 전혀 안 하고 있다가 내년 총선을 갑자기 잘 치를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지금 방향이 이 하락으로 이제 바뀌었으니까 하락으로 바뀐 요인 가운데 말씀하신 것처럼 서울 양평강 고속도로나 오염수 문제가 있으면 국민의힘에서는 처리할 거예요? 서울 양평강 고속도로라든지 오염수 문제 바꿀 겁니까?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는 이미 과학적으로 충분히 설명이 되어 있고 그리고 사실 후쿠시마 오염수와 관련해서 극렬하게 반대하는 입장은 더불어민주당하고 중국밖에 없거든요. 국제적으로 봐도. 그래서 그 입장은 유지가 될 것으로 보이고 서울 양평 고속도로와 관련해서는 보다 국민들께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설명을 드릴 일이 남아있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하락 요인이지만 그래도 그거를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밀고 나갈 것이다. 근데 그 데이터는 좀 자세히 볼 필요가 있어요. 갤럽 조사에 의하면 부정하는 이유 중에 14%가 외교,
오염수 문제예요. 네. 1%밖에 들어와 있지 않아요. 그리고 만약 하락한 지역이 부울경 지역하고 예를 들면 전남 지역이에요. 네.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국민들 같은 경우는 위기를 느끼는 거예요. IAEA 최종 보고서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실제적으로 일본이 방류했을 때 위협을 느끼는 거거든요. 그럼 정부는 이 내용과 관련해서 정부의 입장이 있다고 하더라도 어떻게 하면 잘 막을 수 있을지, 국민의 건강과 안전에 어떤 피해를 안 줄 것인지에 대한 얘기를 해야 되는 측면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과학 괴담 논쟁으로 넘어간 거예요. 방류됐을 때 막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정부의 일관된 입장이 필요한데 그런 내용들이 안 나오고 있기 때문에 국민들이 위기를 느끼는 측면이 분명히 있고요. 그 서울 양평 문제는 이제 시작이에요. 제가 볼 때는. 좀 그래서 좀 이 데이터를 자세히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요즘 한동훈 법무부 장관 행보가 심상치 않습니다. 전국 각지를 돌면서 그야말로 광폭 행보를 보이고 있는데요. 먼저 준비된 영상 먼저 보고 오시겠습니다. 굉장히 오래된 작업이고 어려운 작업인 건 맞는데 우리 여기 있는 사람 모두가 이 작업을 하는 건 전적으로 선입니다. 더 할 게 없다라고 할 때까지 저희가 계속 할 거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는 열심히 하고 싶습니다. 그게 진심입니다. 네, 한동훈 법무부 장관 지난주에 전라도 방문하고요. 또 제주도도 찾아가고요. 가서 뭐 조선소도 방문하고 외국인 근로자들도 만나고 또 기업인들 상대로 특별 강연까지 했습니다. 이게 법무부 장관의 통상적인 행보라고 봐야 되는지 그렇게 볼 수 있는지 좀 궁금한데 최수영 의원님께서 어떻게 보셨어요? 일반적이지 않습니다. 네. 사실 지금 총선이 지금 한 뭐 10개월 정도 앞에 나와 있는데 법무부 장관이 지금 사실 이런 광폭 행보를 한다는 건 굉장히 이례적이죠. 솔직히 말씀드리면 전례 없는 일이기도 하고요. 근데 저는 법무부 일과 연관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뭐 굳이 따진다 그러면은 뭐 그 연결고리는 찾았겠죠. 그러니까 법무부 장관이 가는 거지만 실질적으로 법무부 장관은 우리가 말 그대로 하면 정의부 장관이라 사실은 내근하면서 주로 하는 일이 거의 많고요. 사실은 모든 이제 법무부 장관들이 이제 그러니까 있는데 제가 보기에 이제 중요한 거는 이제 말하자면 이 한동훈 장관의 주무대가 그동안은 국회였었어요. 거의 뭐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윤석열 대통령이 도어 스태핑 안 하시니까 한동훈 장관이 한다는 얘기하는 것처럼 거의 일일 일언론에 제공하듯이 이제 언론 대응을 했는데 지금 보면은 거의 지방 정책 행보를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굉장히 유의미하게 보는 지점들이 또 이제 기업인들 그다음에 지방에 가서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에 대한 이야기, 그다음에 농지개혁 같은 얘기들도 지금 아젠다로 꺼낸단 말이죠. 이런 이야기들은 사실은 법무부 장관의 한 영역도 아니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한동훈 장관이 이렇게 여러 가지 지방까지 가는 것에 대해서 저는 법무부 장관이 현장 중심으로 가겠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우리의 문제는 현장에 답이 있다는 우문현답이라는 말도 있는데 다만 이런 것들을 그럼 그 법무부 장관이 보고 느끼고 자기가 강의했건 이런 점들을 정책으로 연결하거나 정책 고리로 이제 이것을 이어가야 되는데 과연 그런 것들이 가능한가? 이게 과연 정말 어찌 보면은 또 하나의 어떤 그런 이 말하자면은 행정의 행보가 아니라 말하자면 퍼포먼스의 행보가 아닌가라는 이제 그런 비판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저는 한동훈 장관이 법무부 장관으로서 법치 행정에 이런 것들을 반영하기 위한 그런 것들은 좋으나 이런 것들이 얼마큼 연결고리를 투명하게 가질 것인지 이거를 입증하지 못한다면은 이거는 정말 보여주기식으로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저는 이 점에 대해서 한동훈 장관에 대한 논란이 끊임없이 저는 이제 국회뿐만 아니라 이제 이런 보복 행보에서도 나올 수가 있어서 여기에 대한 본인들이 좀 말하자면은 성과물 같은 거를 얼마큼 내는지도 이건 관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연관성이 이제 이곳들 뭐 조선소라든지 아니면 제주도 방문한 게 법무부 장관과의 직무 관련성, 업무와 연관성이 있느냐 이제 이렇게 의심할 수 있는데 사실 지금 조선소가 사람이 없거든요. 그래서 외국인 노동자들을 데려와서 일을 해야 겨우 이제 우리가 운영이 될 정도인데 그 외국인 노동자들 들어오려면은 입국이라든지 비자라든지 여러 가지 취업 비자가 문제가 발급돼야죠. 굉장히 심각합니다. 이쪽 조선소에서. 그런데 법무부 장관이 현장에 간 거는 너무 적합하게 업무 연관성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왜 아니라고들 하시죠? 아니 업무 연관성은 있어요. 던진 이슈는. 왜냐하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조선소의 용접공이 어마어마하게 부족하거든요. 지금 난리예요, 조선소들. 근데 왜 이렇게 부족하냐? 코로나 때문에 외국인 근로자들이 또 용접공 기술자들이 우리나라에 입국이 늦어진 것도 있고 중간에 취업 사기 문제도 있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국내에 있는 용접공들이 대부분 그 평택 고덕지구에 짓고 있는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 쪽에 지금 다
모여 있거든요. 조선업이 어려워서 일자리가 줄어드는 거죠. 아니고 삼성에서 그리고 그쪽에 돈을 좀 더 주고. 급여를 더 많이 줍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선소에 근무할 용적공이 부족해지고 그래서 외국 근로자 이제 취업 비자 발급 문제는 이거는 명백하게 법무부 업무예요. 법무부에 출입국 외국인 정책 본부가 있습니다. 이게 명칭이 바뀌어갖고 지금 입에 익지는 않았는데 옛날 같으면 출입국 관리사무소라고 했습니다만 명칭이 이제 출입국 외국인 정책 본부는 명백히 법무부에서 다뤄야 할 이슈인 거는 틀림없어요. 근데 법무부 장관이 조선소에 그 문제로 방문을 해서 안전모를 쓰고 이렇게 현장을 둘러보는 사진이 영 익숙치 않은 것이죠. 낯설다. 왜냐하면 통상의 경우엔 이런 문제가 있으면 법무부 장관으로서는 출입국 외국인 정책본부에 방문해서 어떤 외국인 근로자 취업 비자와 관련한 이야기를 한다든지 아니면 이민청 설립과 관련한 이야기를 던지는 게 통상의 예거든요. 근데 조선소 현장에 가서 안전모 쓰고 이렇게 현장 둘러보는 건 영 익숙치 않죠. 산업부 장관이 해도 좀 어색한데 법무부 장관이 하다 보니까 뭐 대권 행보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제가 보기엔 한동훈 장관이 현장을 다니더라도 성과를 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민청 설립을 해내든지 아니면 외국인 근로자 고용 허가제와 관련해서 어떤 대폭 변화된 정책을 제시해서 그거를 통과시키든지 이런 성과를 내는 것이 뭐 장관으로서의 평가 내지는 혹시 모를 정치인으로서의 변신을 했을 때 평가에 있어서 훨씬 국민들로부터 가점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워낙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행보가 예사롭지 않다 보니까 이거 출마용이 아니냐, 벌써 그런 행보 아니냐라는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목소리는 계속 그 주장들은 나오고 있더라고요. 차이나 아나운서가 나가라면 나가는 이게 제가 생각하는 게 아니고 이제 여러 곳에서 주장들이 나오고 있는데 영상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한번 보고 오시죠. 상당히 그 신빙성 있는 말입니다. 대통령께서도 그 한 장관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양해를 했다는 뭐 그런 말이죠. 그렇다고 해서 이것이 확정적인 것은 아니고 이 선거가 다가올수록 여러 가지 변화가 발생하지 않습니까? 이분이 지금 쓰시는 언어가 법률가, 행정가의 언어가 아니라 정치인 여의도의 언어를 쓰고 계시잖아요. 만나시는 분들, 지인들이 대부분이 다 전해주기로는 선거 출마한다 얘기하고 조응천 의원이 어느 방송에서 그랬더라고요. 이분이 뭐 한 1000% 다 출마할 가능성. 그래서 제가 어느 방송에 가서 그랬어요. 저는 묻고 더블로 2000%로 총선 출마한다 얘기했어요. 물론 뭐 한동훈 장관은 장관 일에 충실히 하겠다라고 얘기는 하지만 썰들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뭐 총선에 출마할 거다, 아니다, 바로 대선 직행이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거든요. 박 교수님 어떻게 전망하세요? 그건 이 정부 출범하고 나서 하루에 하나라도 이 한동훈 장관 얘기가 안 나오면 그 신문이나 뉴스가 그런 신문이 없어요. 그 정도로 많이 나오는데 이유는 간단합니다. 윤석열 정부의 황태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시청률이 잘 나와서 윤석열 정부의 황태자이기 때문에 무엇을 하더라도 거기에 의미 부여가 돼요. 그런데 총선에 직행을 하던 대선을 직행하던 건 본인 마음인데 문제는 아까 김영남 의원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은 똘똘한다, 말 잘한다 외에 이미지가 아직은 없어요. 똘똘하다, 말 잘한다 외에 자신이 정무직 장관으로서 정치인으로서의 이미지를 실적을 만들어가는 게 지금은 굉장히 중요한 사안이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본인에 대한 이제 전 국민의 관심이 뜨거운 것도 사실이고 또 언론이 다루기에 또 시청률도 잘 나오고 계속 언론에 오르내리하는 것 같습니다. 전국적으로 많은 비 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좀 계속해서 뉴스에 귀를 기울이시면서 비 피해 없도록 좀 만전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MBN 뉴스와이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